시인으로 출발해서 또 뭐 산문 그리고 또 극작의 이제 하나의 새로운 경지도 만들어내신 오늘 신봉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시죠? 정말 어리가 없는 배우예요. 그래. 선생님 그래요. 요새도 집회로 오고 계시면서 여전히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래. 글쎄 요즘은 뭐 그 예전 사람들이 예. 우리 나이가 되면 망팔이라고 그러죠. 네. 80을 바라본다. 그렇게 되면 방송국에서 일도 잘 안 주고 그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못다한 원고들을 예. 그 뭐 사료에서 지금까지 잘 소개가 되지 않은 것들 그런 걸 찾아서 역사 에세이라는 이름으로 네. 쭉 쓰고 있다고. 그리고 각 지방에 강연 요청이 있으면 나가서 네. 강연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생각하면 뭐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조선의 역사다. 혹은 그렇지 않으면 역사극의 대중화의 앞장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난날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가 볼 때는 신봉 선생님 고생 죽으라고 했는데 그 뒤돌아보면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지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예. 제가 공부를 우리 조선사에 가서 상당히 상생해 했는데 네. 왜 이거를 학문으로 하지 않고 네.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회의였었어요. 그렇겠죠. 이걸 정식으로 학문으로 해서 대학의 강단에 서서 그렇지. 조선사를 강의를 한다든가 이러면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떤 것은 잘 봐주지도 않는 드라마에다가 그렇게 밤새 읽은 책을 녹여넣는 것이 굉장히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예. 우리 사극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이제 들어와 있어서 오늘날 우리 사극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재미로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사극 중에서도 뭐 좀 이렇게 보시면 신봉선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좀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방영되고 있었던 작품들 사이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그래. 드라마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삶을 그리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드라마기 때문에 과장이 된다 이런 것이 용인이 돼서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극이라는 것이 전부 삼국 고려 시대를 돼가지고 고증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것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서 네. 또 먼 훗날 무슨 수능 시험 같은 거 볼 때 지금 드라마가 그래. 본 것을 정답으로 알고 써놓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하느냐. 그래요. 사람들은 그것은 작가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드라마를 꼭 지정해서 얘기하면 안 됐지만은 바람의 화원 같은 게에서는 그 주인공이 남자인데 여자로 나오거든요. 신인공이 남자입니다. 근데 여자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연출자 보고 이건 곤란하지 않냐 하니까 연출자가 선생님 드라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드라마면 유관순이가 남자가 돼도 되느냐? 드라마면 안중근이가 여자가 돼도 되느냐?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이래서 국민들, 시청자에게 그 사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드라마 내용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래. 역사라는 것은 있었던 사실의 진실성에서 바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어떤 그 행위 자체의 어떤 드라마지 인물 자체가 가공적으로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그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대작들 중에서 8년간 방송된 그 조선 왕조 500년을 우리가 그때로 봤을 때 연세가 신살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방대한 이 조사 왕들을 이제 이어져 내려옴의 이야기들을 전부 어떻게 독파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건 좀 전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사극을 쓰기 시작한 게 40살입니다. 네. 근데 40살 무렵부터 야사를 위주로 쓰는데 네. 매일 아침 신문에서 때려요. 어. 신봉중 사극 고증이 안 맞는다. 어허. 뭐가 틀린다. 매일. 매일. 근데 저 나름대로 이거를 고칠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틀리는 드라마를 쓸 수 있었느냐. 예.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을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근데 아주 쉽게 말하자면 조선왕조실록 번역본을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으면 만 4년 걸립니다. 그 분량이. 아이고. 예. 근데 이거를 읽어야 되겠는데 그냥은 못 읽잖아요. 그래서 50살에 대학원에를 들어갔죠. 그래서 역사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니까 역사학과 학부 점수가 있어야지 대학원이 된대요. 그래요. 그 저는 국문과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 교사하고 합의하에 적은 국문과에 두고 이제 공부는 역사학 대학원에서 한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정사에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셨구나. 그것이 한 10년을 쌓이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 조선왕조 500년을 쓰기 시작하니까 읽은 것을 쓰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그렇지. 동시에 진행이 됐어요. 그건 저한테 그러셨구나. 굉장히 큰 행운입니다. 그렇죠. 네. 시나리오 작가, 드라마 작가로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런데 이런 표면에 드러나 있는 그 이제 업적을 뒷받침하게 되는 삶의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아마 어머니하고 신봉선 선생님하고 관계에서부터 그 원형, 그 아니면 그 생명의 어떤 불타는 열정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사연을 담은. 나는 일제강점기인 1933년 5월 23일 강원도 농촌 집안의 종손으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유학을 숭상하시던 할아버지로부터 천자문을 줄줄 외우고 다닐 정도로 학구적인 집안의 분위기였다. 당시의 아버지는 만주국 황실 소속의 전속 사진 기사였다.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낸 기억은 거의 없다. 아버지는 1년에 한두 번 집에 오는 것이 전부다. 그때마다 당시의 조선에서는 구할 수 없는 크레용이나 망토 같은 귀한 선물을 사다 주시곤 했다. 그리고 이내 정이들 사이도 없이 만주로 떠나시곤 하셨다. 어머니는 나를 업고 만주에 살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강릉에서 양양으로, 양양에서 원산을 거쳐 평양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 그 먼 길을 가면서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마도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들의 존재를 각인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당시 어머니의 등에 업힌 나는 3살이었다. 한때는 모진 종부의 삶에 몸서리치며 이승과의 인연을 끊으려 했던 어머니. 긴 세월 종갓집의 며느리로 소임을 다하신 어머니. 외동아들의 출근길을 허리띠 조이시며 쓸어내신 고귀한 어머니,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셨습니다. 어떻게 저 짧은 화면을 보니까 갑자기 난 눈앞이 막막해지는 느낌입니다. 그 아버님이 만주 그 황실 전속 사진사였나 보죠. 예. 아버님 얼굴 보기도 힘드셨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어린 날 제가 기억은? 어렸을 때 기억을 하면 네. 이제 할아버지 생신날이나 네. 근데 할머니 생신날에 이제 한번 다니러 오시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오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낯선 사내가 왔는데 쟤는 4살, 5살 때니까 그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요.
이제 아버지라는 소리를 못 하죠. 아버지가 나타나면 뒤로 공문을 빼서 옆으로 나간다든가. 그래. 이렇게 해서 3, 4일 지나면 아버지하고 말이 톡 나올 고무렵이면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정부로 그 집안을 전부 끌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무척 그 대소사가 많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해 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집이 그 대농은 아니죠. 예. 일반적으로 중농이라 그래도 예. 소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소작인이 많이 있는 종가에 제가 종손이니까 네. 저는 논두렁길을 걸어가면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전부 인사를 해야 될 그렇죠. 정도의 예. 귀한 존재였었고. 근데 아버지는 만주에 가서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이것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똑똑하게 그 정부를 내려오는 그런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우리 어머니가 헤쳐나가는데 그거 참 신기해요. 지금생에게도 저는 그게 상상이 안 거예요.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의 노고에 대해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을 무학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제 어머니가 무학이에요. 그런데 저희 애가집이 가난하다든가 무슨 명예가 없어서 무학이 아니고 저희 외할아버지는 당대의 한학자십니다. 그리고 저희 외삼촌, 우리 어머니의 오라버니는 경성제국대학 졸업생입니다. 근데 맏아들을 경성제국대학까지 보내시는 분이 왜 맏딸은 초등학교도 안 보내셨느냐. 그러니까 말이지. 그렇게 초등학교도 안 가신 채 저희 집으로 이제 시집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종갓집이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시어머니한테 시달려야 되고 이런 상태인데 한글 이런 것을 전부 언제 깨우쳤는지를 몰라요. 예, 그리고 판단력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가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선친의 우리 조모 할머니가 네. 무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를 했는데 왜 옛날에 성경에 보면 한글로 돼 있고 가로하고 한자가 들어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 한자까지를 외워서 국문학 박사인 나보다 한자가 더 정확하게 쓰시더라고요. 내가 그 참 놀란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그 3살 때 강릉에서 그 만주로 가셨다며요, 어머니가? 왜 가셨을까요? 저도 이거는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지. 그러니까 그 남편이라는 분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시니까 그래. 이제 그리웠겠죠. 예.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새색시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문에 이제 만주에 소실이 또 하나 있을 거다. 소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소문도 들려오고 확인도 하고 싶고 이제 항의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어머니가 있었겠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3살 때 저를 업고 강원도 명주군 옥계에서 장춘으로 가는 거죠. 얘네 신경이라는 데를 가는데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직급적인 고속버스가 아니고 하루에 한 번 정도의 목탄 버스가 다니던 시절이거든요. 강릉서 그 버스를 타고 양양까지 가서 동해 북부선이라는 기차를 타고 원산에서 내려서 원산에서 평양을 경유해서 신의주 만주로 가는 기차를 탄단 말이죠. 근데 외정시대예요. 일본말은 한마디도 못해요. 무학이니까 글자를 못 읽어. 이런 상태에 저를 얻고 그 표를 어떻게 사서 그 기차를 갈아타고 장천까지 가셨는데 참 신통하거든요. 정말 그러네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거 놀라운 거죠. 그럼 너무 어려서 그 어머니의 등에서 나는 땀에 촉촉하면 느끼는 감각은 없을지라도 상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버님이 해방이 되면서 아버님이 남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피난 가시게 돼가지고서 어머니가 또 고생하셨다네요. 어떻게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어머니 오라버니가 경성제국대학 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예. 이제 해방 직후에 강원도 경찰청장이 됐어요. 아이고, 예. 근데 우리 아버님은 만주에서 나오셔가지고 예. 근거 다 끼가 있으니까 예. 집안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대동청령단, 대한청령단 단장을 하는 거예요. 수입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로 봤을 땐 남편이 요즘식으로 표현은 극우죠. 네, 대한정당 그렇죠. 단장이니까. 네. 그다음에 오라버니가 강원도 경찰청장이니까 극우죠. 그렇죠. 피난을 두 분이 다 남쪽으로 갔는데 네. 이 할아버지가 옥계면에서 아주 덕망이 있는 어른이니까 네.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 어떤 의미든 우리 에이저브가 이제 그 부역한 꼴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우리 집에서는 어른이 다 피난 나가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 그때 어머니가 뭘 해가지고 지들이 먹였는지, 근데 그거는 제가 전혀 알 길이 없는데 한 번은 외출을 나가는데 길바닥에서 그 과일을 떼다 놓고 파는 아줌마들이 쫙 앉아 있는데 우리 엄마가 그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수원에 아침 일찍 가서 과일을 받아가지고 길에서 파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한 번은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언제 돌아오셨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제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할 때도 참 그 집안의 그 고처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제가 첫 아기를 낳고 났을 때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져요. 아이고. 53살입니다. 그러니 말이야. 제가 나이 지금 77인데 그래. 53이면 얼마나 그렇지. 팔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신불수가 돼서 누우신 거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7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17년간 어머니가 그 대소변을 받아내시는 거야. 생각해 보면 밉죠. 젊었을 때 한 거 보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그 17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는데 우리 집사람 며느리한테 한 번도 시킨 일이 없어요. 17년입니다. 그러다가 어머님 한번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셔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언제 한번 그때 뭐 잔치를 한번 크게 벌리신 적이 있대요? 저는 양반 교육은 안 받았지만 어머니가 그런 집안에 내려오는 풍속 같은 게 있어요. 그래요. 집안에 환자가 나오면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그 풍속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누우신 채 환갑을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어머니도 환갑이잖아요. 예. 근데 아버님이 누워 계시는데 어머님 모시고 어디 괜찮은 음식점에 가서 환갑 잔치를 벌이기에는 너무 송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못 하고 있었는데 고희가 왔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아들 딸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갑 잔치, 칠순잔치를 못 얻어자시는 거죠. 그래요. 저는 그 비밀이라도 어디 가서 모시고 한번 하고 싶지만 아버님이 누워 계시기 때문에 그게 저는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팔순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대적으로 한번 하자. 네. 한갑도 못 하시고 못 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부를 사람 다 부르시고 나도 부를 사람 다 부르시고. 그래 롯데호텔에다가 바늘하는 버렸는데 누가 자꾸 저보고 와서 어머니 노래 시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학교도 안 다녔지. 노래 한 건 나는 들어본 일도 없지. 그래. 그래서 그거 시키지 마시오. 우리 어머니 그런 거 못해. 그거는.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사회가 어머니 불러냈어요. 그래요. 이 양반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더니까 작사 작곡을 해서 부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만들어온 가사하고 만들어온 곡절을 가지고 노래를 한 5분 쫙 불렀어요. 제 옆에 강부자 씨가 앉아 있다가 그봐 안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요. 그럴 정도로.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니 끼야. 몽 선생님 저기 작가 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정말로 내가 이제 작가라는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으로 이름을 조금 날리고 있는 게 좋으셔가지고 그래요. 별로 표현 안 하는데 어느 날 슬쩍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길에 나가서 봉순이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다고 그렇게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자기 아들이 쓴 드라마 보고 있는 집도 있을 거고 안부도 묻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사실 저도 가슴이 뛰끔한 점이 있습니다. 그 3살 먹은 그 아들 얻고 가서 그리고 그 어려운 우리 현대사의 극변기를 어머니가 혼자서 온 집을 짊어지고 오시면서 사실 신봉선 선생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동안에 저는 가슴 뜨거운 것이 신봉선 선생님 가슴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어머니가 계시다고 생각하고 한번 고백의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네. 어머니 임종하시던 날 저는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 꼭 잡으시고 어머님 위대하셨습니다. 마음 놓고 가세요. 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통한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6.25 피난 도중에 어느 처마 밑에 저희들이 머물고 있을 때 비가 와서 저 바짓가랑이로 빗물이 떨어져 흐를 때 어머니는 맨손으로 그 물을 자꾸 씻어 내려주셨습니다. 씻어 내려주면 또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쉬지 않고 새벽까지 해주셨습니다. 제가 첫 출근을 하던 날 어머님은 우리 집 마당에서 큰 길까지 길을 빗질로 해서 깨끗하게 쓸어주셨습니다. 아들의 첫 출근을 하기 위해서 길이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어머님의 은혜를 저는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실 때 어머님에게 이래서 고맙습니다. 어머님 이럴 때는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본 일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지금에 이르러 이런 것이 후회로 남고 통한으로 남고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해도 계시지 않으니까 지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때 떠나실 때 위대하셨습니다. 안심하고 가십시오 라고 했어야 되는 것을 못한 못난 아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서 그것이 후회가 돼서 매일 눈물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됐나 모르겠네. 그래.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그 살다가 못할 말들이 많죠. 뭐 저도 어머니 보내고 그렇게 가슴에 통하는 맺힌데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배우고 안 배우고가 아니라 말 속에 감추어진 그 우리 전례적인 그 삶의 지혜라는가 그 정신이라는 것이 그 신봉선 선생님한테 전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역사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사료를 많이 뒤져보면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다른 어머니의 모습도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안에는 어머님의 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 그냥 지나가는 웃기는 얘기를 하면 갑자기 빗물이 후두구둑 떨어진다. 그러면 엄마가 장독대 덮어라.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열려있다. 이렇게 안방에서 말씀을 하시면 일하는 분이 그냥 달려가면 바로 그 장대가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 관리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하셨다든가 하지 않았다 하는 건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저희 집사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여성들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모자라요. 그래. 담담하지만 정말 뼈아픈 고백도 해주시고 못한 말 이렇게 진솔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